그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파워 인터뷰의 이지영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또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국내 최초 민간단체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창립하고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실시했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한정보 복지사업본부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문을 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전쟁고와 구호 사업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국내 아동 복지를 선도해 왔습니다. 1989년에는 국내 최초로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를 창립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시작하였고 아동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파워 인터뷰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정보 복지사업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정보 복지사업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정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74년 동안 빈곤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돕고 있는 기관이고요. 또 아동 중심 사업을 하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는 아동옹호 대표 기관입니다. 현재 54만여 명의 후원자와 연간 3,000명의 활동 자원봉사자, 그리고 협력시설, 또 복지관, 지자체, 정부와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먼저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역사와 걸어온 길을 얘기를 하면 아마 시청자들께서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먼저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애원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동보호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그 기관 중에 하나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모체인 기독교 아동복리회가 1948년 한국의 아동복지 시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동복지 NGO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하면 아동복지 사업에서 아마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전에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아동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많은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동 복지라는 게 재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자체와 함께하는 아동 복지 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재단은 전국적으로 50여 개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협력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보호대상 아동 및 지역사회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 보육비, 학습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과 또 여가문화 사업, 또한 안전환경 조성 사업, 또 아동보호 사업, 긴급구호 사업 등을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는 현재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과 서울가정의탁지원센터, 서울아동호구센터를 직접 저희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서울시와 MOU 체결을 해서 2019년부터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아동들을 발굴해서 심리치료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치료하는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저 주거 기준이 미달된 아동 가구를 발굴하여 아동 주거 지원 사업을 서울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의 옹호 활동까지 같이 서울시와 협력하여
진행을 하였는데 그 결과 2020년 7월에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아동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조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아동의 최소 주거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서울시의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본부장님을 모시게 된 주된 이유는 바로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죠. 아동과 아동학대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아동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해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거나 또 정상적인 신체 또 정신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또한 정신적 또 성적 폭력이나 또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그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아동학대 현주소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우리나라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 및 제도 개선이 지금 많이 국가 책임으로 강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동학대, 피학대 아동이 사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동학대 인식이 아직도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는 거, 네. 또 자녀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또 대부분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가정의 일이라고 치부하면 결코 아이들을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하고 경미한 체벌이라고 해도 발견 즉시 개입해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자녀는 결코 소유물이 아니라 권리 주체자로서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아무리 가벼운 경미한 뭐 체벌이라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에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좀 개편이 되었죠. 어떻게 개편이 된 건가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개편되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또 현장 조사 등의 업무가 민간 영역에서 공공 영역으로 이관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 영역이었는데 바뀌면서 공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신고 접수의 그 정확성과 신고성 제고를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12로 하시면 112. 됩니다. 네. 또 신고를 하실 때 가급적 알고 있는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동 안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외에 아동학대 관련 상담이라든가 서비스가 좀 궁금한 경우는 각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하시거나 보건복지 콜센터 119로 연락하셔도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어떤 과정이 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만약 아동학대 발견의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면요. 네. 112로 신고 접수를 받게 되면 경찰에서 초동 대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동 대응을 한 이후에 예를 들면 학대했던 정확한 조사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마땅한 아동을 보호자하고 분리 조치하는 등의 사료 관리 등의 진행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럼 지금 구현된 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건 아니잖아요. 네. 본부장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점이 보이시나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전 예방, 그다음에 신고 후 조사 보호, 또 사후 지원 등이 아동학대 전 과정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인력이나 시설, 예산 등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확충돼야 되고요. 또한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요원, 학대방 경찰관 등이 보강되어서 차질 없이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진행되어야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체인지 9.15 어떤 캠페인이었는지요? 기존 민법 이제 915조의 있던 정의를 보면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가 합법적으로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체벌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어쩌면 심각한 문제고 이런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시민단체 쪽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서 때렸을 뿐 아동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대부분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게 민법 915조의 영향인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훈육의 형태, 체벌이라든가 폭력, 처벌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해라라고 대한민국에 권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단을 비롯해서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 또 뭐 사단법인 두루 등의 아동 옹호단체와 연대 활동을 통해서 체인지 9.15로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진행하였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민법 9.15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월에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9.15 징계권 조항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징계권 조항의 삭제는 아동을 권리 주체자로 당당하게 인정해야 되고 아동을 보호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이지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한 것이고요. 또한 아동의 사별 권리를 존중을 해야 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체벌은 습관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없어져야 하는 것인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계획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어린이가 꿈을 키우며 또 올곧게 자라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갑니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保대표기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동保대표기관으로 아동 권리에 좀 기반한 아동 중심 사업에 좀 더욱더 집중을 좀 하고 싶고요. 그런 집중을 통해서 아동 이슈의 어떤 선도적 대응 및 활동을 강화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NGO 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후원금 집행, 또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우선하고 권리 주체자인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개인들의 정기 후원을 통해 기부 문화를 좀 확산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또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배려와 나눔의 사회로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재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잠시 쉬고 한정복 복지사업본부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네, 지금 노래가 흘러나왔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본인의 인생에 BGM을 깐다면 어떤 노래 혹은 어떤 음악을 깔고 싶은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노사연의 바램을 택하셨어요.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질문지를 받고 정말 당황스럽었어요. 그래서 네. 진짜 고민도 많이 했고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 인생, 앞으로의 삶과
연계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최근에 2014년, 15년 정도에 노사연의 바램을 듣고 제 삶, 또 앞으로의 삶에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해서 노사연의 바램을 좀 선택을 했고요. 노래 가사처럼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 또 저 얘기를 들어줄 수가 있고 또 지친 나를 또 안아주는 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 노래 가사가 상당히 제 정서와 많이 맞아서 BGM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삶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그때마다 위로를 해주는 곡이 네. 바로 바램.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한전복 본부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복지사업 본부장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더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27년간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하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전문 지식을 나누고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많이 고민을 하였고요.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방정부의 보조금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보조금 지원할 때 사업의 전문성에 대한 코멘트를 준다든가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떤 아동 이슈를 개발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장 경험을 충분히 살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고 있고요. 또한 후원금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정부의 어떤 제도 개선이나 정책 사항에 대해서 아동 관련 단체와 연대해서 또 활동하는 등 제가 가진 지식과 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좀 더 우리나라 아동복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사실 요즘 또 사회복지사가 많이 힘들다 하는 이야기가 많죠. 본부장님은 처음에 어떻게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재단의 복지사업 본부장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궁금합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좀 가정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약간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좀 사연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어려서 좀 주변의 도움을 받고 좀 성장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도움받고 성장하다 보니까 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좀 직업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하던 차에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었고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당시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하면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제일 들어가고 싶어하는 NGO였습니다. 네. 그래서 당당히 공채로 시험과 면접을 통과하고 지금까지 27년째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복지사업본부 직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고요. 또 굉장히 이 직업에 만족감을 느끼고 또 보다 더 전문적인 어떤 지식 향상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단 한 번도 내 직업에 후회는 없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내가 영향을 끼쳐서 정말 이거는 잘했다 하는 뭐 어떤 자랑거리 있을까요? 네. 그 복지 업무의 어떤 특성이 혼자 잘해서 안 되는 게 가장 큰 특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업 구조로 이루어져야 되는 업무가 대부분인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팀장 시절에 주도적으로 행했던 어떤 프로그램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전국의 장난감 도서관 설치 사업, 한화 지원 사업, 또 결연아동 후원금 지원 사업 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2006년부터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640억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외국에서 실행했던 쉐이킷 흔들어주세요라는 모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우리 한국에 한번 적용해보자 해서 봉투에 쌀을 넣습니다. 쌀을 넣고
편지 거봉투에 흔들어만 주세요라는 문구를 놓고 거기에 먹음직한 토마토 그림에 제 서신을 놓고 울산 지역에서 한 1000여 개의 기업에 DM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개인 또 지역사 유지도 그 리스트업해서 그랬더니 이게 읽기만 하면 후원자가 개발된다라는 생각하에 보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말씀하시면서도 그때 일들이 그려지시나 봐요. 네. 표정이 환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아동들이 성장 후에 찾아온 적도 있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이제 재단 근무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소식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제 결혼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제가 일하면서 가장 큰 저의 이제 고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해서 청첩장을 들고 오는 아이들도 꽤 있고요. 심지어는 줄에 서달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서주셨어요. 그래서 서주지는 못했고요. 네. 나이가 또 너무 어린 그렇죠. 네. 상황이었고 네. 또 이건 한 3, 4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건데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한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모아서 어려운 아이한테 기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봤고 감동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저와 같이 동료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친구도 경험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좀 다방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역할을 해 나갔을 때 상당히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회복지사의 롤모델은 아마도 본부장님이실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한전복, 재단의 본부장 한전복으로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사회복지사로서 개인적으로 늘 아동의 편에 서서 아동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동 옹호 활동 전문가로 불리우고 싶고요. 성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복지사업본부장으로서 소외되고 취약한 아동들이 없도록 아동들이 권리 주체자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한마디 더 붙인다면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그 설치 관련 특별법안이 21년도 2월에 발의됐는데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거 하루빨리 대통령 직속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현재 대외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지금 연말 연시인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내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을 위한 재단의 발걸음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전복 복지사업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